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시황 얘기를 하는데요. 그 CS의 신종자본증권 AT1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그게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온 동네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좀 잘못된 말도 좀 있는 것 같고 핵심에서 벗어난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제가 한번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부르는 말 중에 AT1이라고 이제 돼 있잖아요. AT1이 뭐냐면 Additional Tier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 회계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제 자본이 티어 1 자본이 있고 티어 2 자본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티어 1이라 하면 대부분 제일 바닥에 있는 자본금 같은 건데, 이 티어 1 자금을 이제 은행에서 BIS 룰 같은 것도 티어 1으로 얼마를 맞추고 티어 1, 2 합쳐서 얼마 맞추고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 타이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티어 1은 주로 자본금이기 때문에 티어 1을 진짜 자본금을 많이 받아버리면, 그 자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주주 입장에서는 물타기도 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그 ROE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ROE가 자본이 커지니까 ROE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책 당국에서는 자꾸 올리라 그러니까 AT1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Additional Tier 1이에요. 그러니까 티어 1으로 자본금을 어떤 조건을 하면은 내가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 어디셔널 추가로 티어 1이라는 채권을 발행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순위 채권의 하나죠. 아무래도 채권 형태로 발행이 되니까. 그리고 그거를 신종, 새로 나온 자본증권이다. 그래서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렀고, 또 어떤 사람은 코코본드라고도 불렀어요. 또 누가 만든 말인지 모르겠지만, 코코본드는 코하고 코잖아요. 컨팅전트하고 컨버터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종 자본증권은 그 티어 1 캐피탈하고 똑같이 해주려 그러니까 굉장히 절차가 많아요. 그 절차라는 건 뭐냐면, 니네들 원금 뛸 수 있어, 이런 얘기죠. 원금을 뛸 수가 있어야지 자본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거는 자본하고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컨팅전트는 뭐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냥 삼각해. 그러니까 돈 한 푼도 안 돌려줘,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BIS가 3% 밑으로 내려오면 안 줘, 이런 거고요. 컨버터블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게 좀 낫긴 하죠. 주식으로 바뀌면 혹시 주식의 밸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각 나라마다 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코본드 AT1은 전 세계적으로 바셀 3의 영향도 받지만 각 나라의 그 규제 기관들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AT1이라고 부르는 이 신종 자본증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CS가 이걸 얼마 갖고 있었냐면 17빌리언, 그러니까 170억 불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그 CS가 이 문제가 되기 전에가 시가총액이 한 20빌리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억 불. 그러니까 자본이 200억 불, 신종 자본증권이 170억 불 정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망하고 보니까 자본은 거의 주식은 거의 빵 됐겠죠. 그리고 이제 신종 자본증권 이거는 17빌리언은 전부 상각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거 산 사람들은 이런 건지 다 알고 산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몰랐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핀코 같은 데 많이 물려 있는데, 전 세계가 물려 있고, 사우디에서도 1빌리언 이상 물려 있는데, 이제 와서 난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는 당연히 삼각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지금 오늘 아침 뉴스 보면은 그 소송을 하겠다, 그런 난리들을 치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꼬랑지를 잡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그 스위스가 유로법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법률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대목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말이 된다면 저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꼬투리 하나 잡는 건데, 이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아요. UBS가 샀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조그만 금액으로 CS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UBS로 조금 교환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작은 금액이에요. 작은 금액인데 어떻게 주식보다 어디셔널 T1이 더 나쁠 수가 있냐. 주식은 그래도 1,000원짜리가 1원 받는데 왜 우리가 하나도 못 받냐. 이거는 취지에 어긋난 거 아니냐. 아마도 그 정도의 주장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말 안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무조건 못 받는 건지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돈 터지니까 괜히 하는 말이고, 그래서 그거는 말 안 된다. 그렇지만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끄럽긴 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산탄데르라는 은행에서 조금 나쁜 예가 있었어요. 절대 주면 안 되는데 그때 소송을 해서 약간 줬던 것 같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소송은 있다고 하지만 그 소송은 잊어버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긴다 하더라도 받는 금액은 굉장히 소액일 겁니다. 그러면 이 AT1 이 이슈 때문에 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느냐. AT1 이 17 빌리언 터진 것 같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뭐든지 확실하게 터진 거는 문제가 안 돼요. 터져봐야 17 빌리언 아닙니까? 우리나라 웬만한 회사들이 20조, 30조짜리 회사 많은데 그 회사 하나 그냥 부도난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물론 터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괴롭겠지만 사실은 별게 아닌 거죠. 그거 확실하게 그게 그냥 없어진 거고, 그 사람들은 투자해서 손해를 본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닌데, 다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유럽은행의 이 신종자본증권 AT1 본드가 규모가 좀 돼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도로 보니까 250 빌리언, 그러니까 2,500억 정도? 그러면 꽤 되죠. 요번이 17 빌리언이었고요. 250 빌리언이니까 사이즈가 좀 된다. 그러니까 도이치나 뭐 이런 애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으니까 거기까지 번지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신종자본증권 당장 발행해야 되는 인간들이 발행을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별로 맞지 않아요. 신종자본증권이라는 거는 진짜 티어 1 캐피탈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은행이 발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런 걸 발행한다고 싶으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6개월, 1년 내에 이런 거를 발행할 은행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금융권을 뒤에 흔들어 놓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중에 이 AT1 문제는 제가 볼 때 큰 이슈가 아니다. 이걸 가지고 좀 작은 일을 좀 크게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 AT1에 투자한 17 빌리언 투자한 그 사람들이 손해가 나서 다 손해를 보게 된 건 그게 자본시장인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국민의 돈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 텍스 낸 사람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자본주의에 전혀 맞지 않다.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사람들은 들으면 저 김준석 제가 미쳤나 그러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를 보면은 어쨌든 중앙은행이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스위스 은행이 그 크레딧 스위스를 UBS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팔았잖아요. 사실은 UBS가 자발적으로 전 샀다고는 거의 생각 안 하거든요. 스위스 은행이 더 조말할 때 사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3 빌리언에 샀다고 하는데 아마 밝혀지진 않지만 그 안에 내용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CS 비즈니스는 IB하고 프라이빗 뱅킹인데 이 IB 비즈니스는 되게 복잡해요. 파생 상품도 많고, 그러니까 안에 어떤 게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틀 동안 뭐 듀 딜리전스를 했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게 다 은행의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파생 상품을 까놓고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런 걸 UBS가 다 리스크로 질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UBS도 자기 주주가 있는데 그럼 뭐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뒤에서 다른 계약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는 스위스 중앙은행과 UBS 간에 분명히 어디셔널한 어그리먼트가 있다. 그러지 않고는 UBS도 그 경영자들이 다 배임에 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어느 정도 UBS를 상당히 그 스위스 중앙은행이 목을 비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UBS에 할 수 없이 했다고 치고 스위스 중앙은행은 왜 이렇게까지 목을 비틀어야 되느냐, 그게 생각을 해보세요. CS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리만 같은 데나 뭐 페레그린이나 베어링 같은 데면 그냥 IB가 지네 비즈니스 하다 망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카운터파티들은 다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AT1 얘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냉정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망하면 망하는 건데, CS는 묘한 게 IB 비즈니스 있지만 프라이빗 뱅킹이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한 개예요. 분리가 돼 있지 않고 한 놈이 망하면 한 놈도 따라 망해요. 프라이빗 뱅킹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좋아 프라이빗 뱅킹이지 결국 개인들한테 예금을 받아갖고 하는 커머셜 뱅크잖아요. 그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UBS에 거의 한 80% 7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CS가 프라이빗 뱅킹 비즈니스는 사실 되게 좋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만일에 IB 때문에 프라이빗 뱅킹까지 망해버리면 예금자 보호도 문제고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커머셜 뱅크인 어떻게 보면 CS를 스위스뱅크가 중앙은행이 부도를 낼 수는 없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의 대표적인 그 나라의 커머셜 뱅크가 부도 난 거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부도가 나가지고 가서 예금을 못 받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리만 때 2008년도에 뭐 그때 JP, CT, AIG 이런 데도 다 부도였거든요. 실제로 하나도 사실은 부도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중앙은행의 스위스 은행은 이제 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중앙은행들 간의 공조예요. 사실 연준이 엄청 도와줬다고 봐야 돼요. 미국의 연준, 페드가. 왜 그러냐면 프라이빗 뱅킹의 1등, 2등이거든요. 글로벌리, UBS하고 CS가. 그런데 이거 둘이 합치면 독점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미국 법에도 걸리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이슈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합병했어요. 결국 미국에서 그거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봐준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나오자마자 그 은행 간의 수합 라인을 일주일치 가던 거를 매일매일 하겠다? 그리고 금액도 안 썼어요. 무슨 뜻이에요? 무제한을 해주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연준이 스위스 은행 너네 돈 모자라면 우리가 달러 그냥 생짜배기로 줄게. 수합 라인은 뭐냐면 국가 간에 스위스가 예를 들어서 달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수합을 한다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연준이 주고 스위스 프랑을 스위스가 미국을 주고. 근데 미국은 스위스 프랑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제한으로 스위스 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결국은 요번에 타겟은 뭐니 뭐니 해도 스위스 은행이고, 연준도 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전격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연준이 왜 스위스에 있는 은행이 망하는 건데? 사실은 글로벌리 많이 엮여 있으니까 유럽에서 터지면 지금 미국에서 터져 있는 그런 뭐 SVB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협조했다 이렇게 봐주고, 뭐 오늘 뉴스 들었겠지만 어제 저녁에 앨런 재무장관이 뭐 이제 예금은 다 갚아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고려하겠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예금을 다 갚아주면 누가 저축은행을 가면 예금 3%하고 신한은행 가면 2%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저축은행이 망할지도 모르는 건데 모든 세상 예금을 다 뭐 개런티 해주면 이게 금융시장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가 되는 건가? 하여간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몇 개월 동안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연준이 이번 사태를 첫째 심각하게 보든지, 두 번째 빨리 해결하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경우에도 요번에 연준의 이런 그 다음에 중앙은행들의 간의 공조는 생각보다 임프레시브하다, 뭐 인상적이다, 아니면 2008년의 기억이 되살아나서 잘하고 있다, 아니면 그때 매뉴얼을 잘 만들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중앙은행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는 금융시장을 빨리 안정시키는 거고요. 금융시장은 뭐 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신뢰를 금가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중앙은행의 행태가 좋은 걸로 봐지고, 그 다음에 다시 오늘의 주제에 돌아가면은 CS의 AT1 이슈는 제가 보기에 괜히 크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손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알고 투자했는데 투자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2배 됐을 때 가만히 있다가 왜 빵 되니까 왜 시끄럽게 떠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 불확실성도 별로 없다. 이미 손해가 빵 된 건데 무슨 불확실성이 있어요. 확실한 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그 250 빌리언의 다른 유럽은행 것도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건 이슈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